자,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회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회 문제가 어떤 건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에서의 주로 대상을 삼고 있는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았고 함께 고민해 보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대상,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분화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잠깐 아까 전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 시각에서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다른 어떤 학문적인 입장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자라 그러면 일단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 계층들,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또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뭐 사회적 강자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음표를 치기는 했는데 어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와는 좀 반대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물론 뭐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 두 부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어떤 한 편에 서서 이쯤 어디 계시겠죠. 중간에. 그래서 함께 이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분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많은 방안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 복지 서비스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곳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인 약자 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거나 하면 뭐 슬럼가라고 하는 그 빈민층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오랜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어떤 지구상에서의 어떤 인류 구성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격도 약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신체적인 어떤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의 문제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번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질병에 관한 질병을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를 보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행히 노쇼 신청을 하라고 그럴 때 운이 좋게도 했는데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노쇼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서 1차를 맞게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2차를 맞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셔서 사회적인 혜택을 받아서 2차 접종까지를 8월 말에 8월 20일, 8월 13일 날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는 8월 말에 9월 초에 뵙게 될 거니까 저는 2차 접종까지도 끝나고 14주가 지난 어떤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코로나를 예를 들었을 때만 해도 질병을 가지고 코로나의 그 코로나 질병에 뭐 갖게 되신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영에 관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노령자이시거나 뭐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건강한 일반 사회 구성원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런 질병의 문제에 있어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죠. 인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백신 없이 그냥 자연 도태되는 어떤 그런 현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어떤 외신의 뉴스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사려고 해도 국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 많은 선진국에서, 경제 선진국에서 백신들을 독점을 하게 되고, 또 실제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거의 선진국이죠. 미국, 독일, 뭐 중국도 했다라고 합니다만, 중국은 뭐 좀 제쳐두고, 뭐 러시아도 뭐 했다라고 그러고, 또 그러한 그 다국적인 제약사들이 거의 본사들이 선진국에 다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선진국에 물건을 먼저 팔게 되지, 그 구조적으로, 그 자본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 같은 가격이면 같은 그 백신을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먼저 주게 되겠죠. 물론 뭐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그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그 백신 선진국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부 백신을 구매를 해서 약소국가에도 전달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해 보았을 때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 국민을 백신을 다 맞춰주기 위한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극빈하게 나눠지는 양극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개발 국가나 약소국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피지배층,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셨으니까 보셨던 것처럼 서구 유럽들이,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아메리카를, 또 북아메리카도 초기 개발 지역에서는 그랬죠. 서구 유럽에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 원주민들을 멀리 이렇게 보내고 자기네들이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시야자원을 헐값에 다 폭리를 취해서 지금의 강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배층이 되었고, 그 원주민들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유색인종 분들이 피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층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또 여성, 장애인, 또 노약자, 영유아, 어린이, 이러한 많은 사회적인 약자,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 체제 안에서의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것과의 반대되는 지도층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에 반대되는 남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층, 노동자나 근로자의 계층에 반대되는 귀족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일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귀족들이 가진 자의 어떤 혜택들, 가진 자의 의무들을 하기 위한 어떤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복지의 흐름에서 요즘 이제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서의 하나의 보게 되면 부자 감세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부자세를 새로 세금 종류를 만들어서 슈퍼부자들, 슈퍼리치라고 하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슈퍼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미국의 슈퍼부자라고 하는 많은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부자세를 내가 만들면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MS의 창업자인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머레이 재단을 만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식수를 건강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들, 아니면 백신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 아니면 그 콜레라라든가 아니면 수용성 질병에 의한 어떤 그 저항하기 위한 약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나 하는 이런 어떤 복지 일들을, 글로벌한 일들을, 복지 업무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 정도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셜워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옹호자의 역할, 또 대변인의 역할, 또 정책을 개발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어떤 이러한 정책 개발자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빈곤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현재 사회에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아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좋은 기업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좋은 짝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서 그 사회적 약자에서 조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되어라 라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죠. 꿈꿀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행정고시라든가 뭐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급격한 신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급격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많았죠. 그 시작이 바로 교육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어머님, 저희 세대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래서 우골탑이란 말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예, 돈이 많이 들었지만, 예,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 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정책으로 설명을 드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자세, 부자 감면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책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빈곤층 여성들이라든가 슬럼가에는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들을 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 어떤 생활 지원들을 하고 있죠? 송파세 모녀 사건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한국에 국제 결혼을 해서 오셔가지고 이혼된 상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돕기 위한 방법들, 네, 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든가 건강가정 지원 센터에서 그러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발굴을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분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교육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어려우신 분, 아까 말씀드린 송파세모녀 사건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극빈한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생활 지원들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지원센터 아니면 긴급생활지원팀 이런 그 행정체계, 전달체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두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석 달 아니면 한 번 더 심사를 거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교육의 일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긴급생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제 자립에 관한 지원 부분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립해서 본인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정서 상담을 한다거나 심리 상담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을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 장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현장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 한켠도 아련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케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과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과연 우리 아이를,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건강한 자립, 자활의 지원을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가의 문제죠. 자, 행정가의 문제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느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관한 재원들은
그 근본적인 재원이 크게 조세,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올해 2021년 내년에 이제 또 예산이 나오면 이제 올해 말부터 하반기에부터 이야기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 국방비, 다른 어떤 산업통상, 건설교통,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예산이 몇 프로일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걸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사회복지에 들어간 예산들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용자의 이용료, 그 다음에 기부금, 후원금, 또 사회복지재단들에서의 전입지원금,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만 가장 큰 게 바로 세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목적에 맞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아니면 사회복지지원법에 맞도록, 아니면 기관의 원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잘 쓰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잘 풀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저희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책임성 있게,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성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행정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점차 사회복지가 현대화되고 그 서비스가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 그 지원이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성, 책임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행정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세금을 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내가 낸 세금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행정가의 역할도 사회복지사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다. 또 사회복지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활동되고 있고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모순이나 왜곡, 불공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 불공정 상태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나 왜곡이나 불공정한 상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상 이것을 없앨 수는 없죠. 저희가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삶을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이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현실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옹호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 또 정책 개발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또 생활 지원이나 자립 자활에 대한 지원들을 하시게 되고 행정에 대한 지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에서 바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대학교육,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는 교육들은 바로 이러한 역할들 중에서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약자나 클라이언트들의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건지, 또 이 아픔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사회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들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실천론과 또 실천 기술론, 또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이 처한 사회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해오셨고 이제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역할 두 번째 역할이 정책 개발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정책 개발자의 역할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론, 또 사회복지의 법제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전공 심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전공 선택이나 전공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심화 과정에서 4년을 마치시면 이제 곧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꼭 들어와 있는 과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이 다 공부를 하셨는지를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이분은 사회복지사 1급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생활의 지원에 관한 문제,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자립 또는 자활에 관한 부분들이죠. 대개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대상이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자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본인의 삶을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 기관이나 사회복지의 가장 큰 어떤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바로 상담 및 상담 기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게 자활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행정가의 역할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사회복지가 그만큼 역할이 커졌고, 역할이 커진 만큼 많은 사회적 재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들을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목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가의 역할을 잘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 또는 현장 실습 지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자격을 획득을 하실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한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현장에서의 120시간 공부를 하시고, 이제부터 늘어서 이제 160시간들을 실제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행정가의 역할들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배우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고, 이런 역할들에 대한 자격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3급, 2급, 1급.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두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필수 선택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바로 건강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들을 갖추고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스킬들, 경험들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교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가져야 될 전문적인 이상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고 클라이언트들을 옹호를 한다거나 대변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가의 역할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들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이상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바로 우리 사회에 공공선을 확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선들을, 공공이 지켜야 될 사회복지 선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올바름, 선함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선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또 이러한 공공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내가 처한 역할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자립한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자유를 누리고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톱니바퀴처럼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와가는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 통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함께 본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공선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공동체,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지공동체를 최종 목적인 복지공동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복지의 역할들이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공급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이 어느 분이냐? 바로 여기 계신 현재 공부하고 계신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공동체가 바라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평등한 삶, 또 누구나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웰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웰빙한 삶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꿈꾸는 복지국가, 복지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토요일인데 쉬지도 않으시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시고 또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복지사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졸업하시기 전에 사회복지사 1급을 획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그러셔야 또 더 좋은 선생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 잠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